한국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일본의 한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에 뛰어들 것을 발표하자 일본이나 미국은 이와 같이 비웃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GDP와 교육 수준을 가진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서요.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을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회사의 매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삼성, 2위 미국의 인텔, 그리고 그 뒤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SK하이닉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최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한때 일본의 D램 세계 점유율은 70%가 넘었으나 지금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반의 저장 장치 SSD 또한 삼성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이자 우리가 쓰는 수많은 전자기기의 핵심인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반도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일본과 미국이 꽉 잡고 있던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어떻게 패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반도체 제국의 미래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도체 산업에서 승자가 되었는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보조 장비 떼고 간단하게 보면 CPU,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CPU는 명령어에 따라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모리는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CPU에 제공하고 계산의 결과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모리는 용량이 적고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CPU는 설계가 복잡하지만 읽기와 쓰기만 잘 수행하면 되는 메모리는 비교적 설계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수많은 회사들이 D램 제조를 시작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죠. 메모리 시장은 고품질의 D램을 생산하는 일본 회사들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변화가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용 메인프레임에서 개인용 디바이스인 PC로 시장의 중심이 변하면서 메모리에 요구되는 특성이 변했습니다. 메인프레임에서 D램은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길어야 했고 성능이 높은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PC에서는 너무 긴 수명은 과잉 기술일 뿐 가격이 더 중요했죠. 반도체 제국의 미래는 이 상황을 자동차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줍니다. 만약 100년의 수명을 가진 자동차 엔진이 220만원이고 10년 수명의 엔진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소비자는 어떤 엔진을 선택할까요? 평균적으로 자동차는 4년마다 교체되고 중고로 팔려도 10년 정도 지나면 폐차가 됩니다. 자동차의 수명이 10년인데 100년 수명의 엔진에 소비자들이 돈을 더 쓰려고 할까요? 메모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리면서 컴퓨터의 수명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의 성능만 이끌어내고 나머지는 원가를 깎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장에서 100의 성능만 원한다면 110을 만들 수 있어도 100만 만들었죠. 이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고성능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를 늘렸습니다. 하나의 요리에 5종류의 칼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비의 가동률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하나의 칼로 대부분의 작업이 가능하게끔 메모리를 설계했습니다. 한 종류의 장비를 도입하면서 장비의 단가를 낮추고 장비 운영의 노하우를 늘리면서 더 나은 원가를 확보했죠. 시장의 흐름은 원가 경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 게임을 가장 잘 준비한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업체들은 결국 메모리 시장에서 원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가 우위를 얻은 수익은 기술에 투자되었습니다. 2001년 9월 IT 버블 붕괴로 메모리 값이 떨어지자 일본 업체 엘피다는 300mm 웨이퍼 도입을 9개월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뒤 삼성전자는 이미 300mm 웨이퍼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누구보다 먼저 512메가비트 D램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번 벌어진 기술의 차이는 바로 영업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황이었던 2001년에는 삼성전자만 흑자를 유지했고 2002년에는 홀로 30%대 영업이익률로 독주한 것입니다. 삼성보다 1년 3개월 뒤에서야 300mm 웨이퍼를 도입한 LP단은 마이너스 37.7%를 기록했죠.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최고가 된 이후로도 기술 개발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며 시장 가격을 낮춰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반면 CPU에서는 인텔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기에 그 다음 타깃은 보조 기억 장치였습니다. 애플은 2005년 기존 아이파보다 크기를 더욱 줄여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아이파 나노를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보조 기억 장치였던 하드디스크는 최소 크기가 맞지 않아 아이파 나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낸드 플래스라는 보조 기억 장치만 작은 크기의 4GB의 용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애플은 낸드 제조사로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메모리에서 1위를 차지한 삼성이 그 다음 타깃으로 낸드를 개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이파 나노가 성공하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면서 낸드의 수요가 치솟았고 삼성은 낸드 제조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모바일 현명에서 애플은 계속 삼성을 선택했으며 삼성은 한때 자신에게 낸드 플래스 기술을 라이센싱 주었던 도시바를 큰 차이로 꺾게 됩니다. 또한 삼성은 반도체 기반의 보조 기억 장치 SSD의 가능성을 깨닫고 이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SSD는 개인 PC 및 서버 시장에서까지 하드디스크를 내쫓고 시장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현재 SSD 점유율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반도체 제국의 미래는 삼성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수직 계열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메모리, 모바일의 CPU인 AP, 보조 기억 장치, 디스플레이 등 한 분야에서도 세계 톱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힘들지만 삼성전자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직접 최종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연간 15억 개의 스마트폰이 출하되는데 삼성전자는 그중 2억 개 이상을 스스로 제조해 판매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12억 개가 넘는 제품들의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죠. 각 부품을 테스트하고 최적화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독보적인 반도체 제국으로 성장했으며 당분간 이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PC혁명과 모바일 혁명을 통해 일본을 누를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큰 혁신이 일어날 때 흐름을 잡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에 따라올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혁신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에서 올 수 있고 클라우드를 통한 가상화 서비스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와 하드웨어가 생태계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 혁신이 느려지자 소프트웨어 회사가 직접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알파고에 필요한 카드인 TPU를 직접 설계했으며 이는 알파고에서만큼은 CPU나 GPU보다 30에서 80배로 성능이 좋았죠. 지금 한국의 메모리 회사들은 거대한 플랫폼 제국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회사에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메모리가 기술 장벽에 부딪히게 되어 발전이 더디게 된다면 이런 플랫폼 제국들이 직접 제조를 고민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 전에 더욱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기업들이 사지 않고는 목 베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굴기를 이루겠다며 12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고 있는데요. 중국을 걱정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읽고 싶다면, IT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반도체 제국의 미래로 산업 전체를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제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